자, 반갑습니다. 기독교 탐사 일곱 번째 시간이야. 사실은 뭐 너희는 편하게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뒷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영상을 내가 다 촬영하고 인코딩이 실패해서 다시 인코딩 하다가 날려먹어가지고 영상을 새로 찍고 있어. 아마 너희도 뭐 이렇게 무슨 영상 숙제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럴 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지만 뭐 두 번째 촬영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말도 조금 더 정돈되고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수업을 시작해 볼게. 참 그리고 중요한 공지 있습니다. 이번 주가 7주차고 다음 주인 8주차에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그냥 너희가 평소처럼 수업을 듣게 되면은 뭐 어떤 건지 알게 될 거고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 최대한 부담 없이 준비했으니까 다만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본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수업을 켜주면 될 것 같아. 뭐 처음부터 시험 내기해서 미안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소한 다랑거리 출발해 봅시다. 왕복 12시간 버스 타고 군대 간 남친 얼굴 보고 왔어요. 와, 갈 때 시간이 빨리 갔는데 돌아올 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진짜 사랑이다. 진짜 아유. 참 여자애들이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들은 물론 남자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 그 뭐랄까 나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어떤 아내의 헌신을 받을 때가 있잖아. 참 뭐랄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 3년 반 동안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의지할 사람들이 없을 때 시작했던 다이어리에 지금은 힘든 일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들을 적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기록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전 악한 마음을 여기에 쓰며 남들에게 잘 숨긴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습관은 무조건 좋은 습관이야. 나중에 특히나 그 시절이 기억났을 때 지금의 다이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추억을 소환해주는 도구 그런 게 될 거야. 좋았어. 축구 결승전을 해서 바빴는데 부모님 가게 일을 잘 도와드렸어요. 부모님이 치킨집 하시나? 우리 부모님도 치킨집 하셨거든. 그래서 축구하는 날 바쁜 걸 알고 있지. 추석 때 받은 돈 기부하기. 오 세상에. 아니 그 탐나는 돈을 기부했다고 대단한데? 세상에. 저는 항상 부모님께 존댓말을 씁니다. 이게 자랑거리인가 싶지만 주변 친구들이 제가 부모님께 카톡이나 전화 등을 할 때 존댓말을 쓰면 항상 놀라곤 합니다. 저희 집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자랑거리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해 봅니다. 오, 흔치 않은 케이스이고 분명히 존댓말을 썼을 때 반말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또 무언가가 있겠지. 좋은 거지. 몸이 유연하다. 팔 뒤로 팔꿈치끼리 닿고 혀로 코도 닿는다. 팔 뒤로 팔꿈치끼리? 이렇게 뒤로 해서 팔꿈치가 닿는다고 뒤에? 그게 가능한가? 와, 혀로 코도 닿는다, 혀로. 나는 절대 안 되는. 키즈 카페에서 일하는데 제가 잘 챙겨준 아기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선생님이 잘해줘서 좋다고 말했나 봐요. 어머님이 아기 잘 챙겨줘서 아기가 선생님 좋아한다고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게다가 이번 추석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시급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받았답니다. 어우, 진짜 잘하나 보다. 그리고 그 잘함을 잘 알아주는 사장님을 만난 것도 되게 복인 것 같고. 나도 전에 키즈 카페 갔을 때 어떤 거기 직원분이 너무 생글생글하게 잘 대해주시는 거야.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 이미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쉬운데도 계속 에너지 있게 사람을 대해주고 애기들을 대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나도 그때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애들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한강 가서 인스타 따였어요. 이제 인스타 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구나. 번호만 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줄여서 인따라고 하나? 전 곤충을 맨손으로 잘 잡는 여자예요. 오, 바퀴벌레 같이 알을 낳거나 독이 있는 곤충은 장갑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요. 상당히 흔치 않은? 그치. 보통 여학생들이 이런 거 잘 못 잡긴 하지. 저도 형처럼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제 어깨까지 오네요. 히히 형이랑 비슷한 길이 같은데 강의에서 다양한 머리 스타일 좀 해주세요. 참고 좀 하게. 사실 다양한 머리 스타일 별거 없는데. 근데 그건 있어. 내가 머리를 풀잖아. 내가 그게 있다. 이 뒷머리가 내가 곱슬이야. 나도 머리를 기르기 전까지는 몰랐었거든. 나는 그냥 생머리인 줄 알았었는데 여기 뒷머리가 엄청 곱슬이어가지고 기르고 나면은 되게 무슨 그 왜 모짜르트 마냥 파마가 탱글탱글하게 막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나는 그냥 그렇게 두 가지 묶거나 아니면 그냥 풀거나 아니면 사과머리 이렇게 하거나. 강의 때 하긴 좀 그래. 그게 아마 니네가 좀 거슬릴 거야. 면도 후에 맨날 트러블 생겨서 고생했는데 로션 바꾼 후로 거의 다 나아졌어요. 그렇지. 그 면도한 다음에 로션 바르는 거 되게 중요하지.
사실 나는 이거 잘 모르긴 해. 왜냐면은 그 내가 수염이 되게 안 나거든. 면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 해도 가까이서 봐야 좀 보이는 그 정도? 지금 내가 수염이 좀 보이는데 내가 지금 한 면도를 4일 안 한 거거든. 나는 면도를 잘 모르긴 하는데 아 그거 있더라. 남자애들 그 꿀팁. 군대 가서 그 군대 PX에서 파는 달팽이 크림 있어. 되게 좋은 건데 저렴하게 파는 거. 달팽이 크림이 쉐이빙 폼보다 훨씬 면도하는데 좋아. 그 미끌미끌해가지고 그거 진짜 좋아. 대신에 그거 쓰고 나면은 면도 나를 좀 잘 닦아주긴 해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항상 목소리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이게 목소리가 생각보다 외모만큼 어필이 된다? 반대로 말해서 잘생긴 사람도 목소리가 별로면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고 또 외모에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목소리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남학생이면 특히 목소리가 더 잘 어필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 물론 뭐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면 쉽지 않는데 목소리를 바꾸는 건 가능하거든. 충분히. 대부분 목소리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목소리를 되게 바꿔서도 낼 수 있잖아.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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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 그러니까 대부분 목소리는 타고난 것도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습관된 게 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우연히 그런 습관이 든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소리가 좀 별로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아나운서 목소리를 흉내내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아나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 중에 한 명, 그나마 내가 좀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찝어가지고 하루에 5분씩만 매일매일 그 아나운서를 흉내내봐. 그러면은 평소 말투에서도 살짝 그게 묻어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나운서들이 뭐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은 평소 말투에 조금씩 그게 묻어날 때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평소에 되게 잘못된 습관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막 안녕하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를 좁혀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힘줘서 나 있잖아. 걔 되게 짜증난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좋은 발성을 흉내내면 목소리를 바꿀 수 있고 그게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꽤 좋은 도구가 되고 근데 그거 있어. 목소리가 좋으면 이성뿐만 아니라 신뢰감이 있어 보여. 실제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소리가 좋으면 신뢰감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 진짜 젊은 날에 마치 다이어트처럼 해볼 만한 시도인 것 같아. 나는 되게 추천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기독교 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수업 내용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해 볼게.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행복이 불가능한 것 같다. 왜냐?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복의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행복이 없지 않지. 분명히 있지. 그걸 나도 부정하는 건 아니야. 돈 쓰면 즐겁고 사람 만나면 즐겁고 분명히 좋은 게 있지. 근데 문제는 그게 마치 모래성 같아가지고 파도가 등장하는 순간 이것이 없어지는데 그때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행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난 주장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파도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그동안 얘기했었어. 그리고 그 파도의 정체는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악함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악함을 떠올릴 때, 그치, 사람은 악함이 있지, 또 내 안에도 악한 마음이 있지까진 생각하지만, 이 악함 때문에 행복이 붕괴된다까지는 잘 못 떠올리거든? 근데, 진짜로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놈의 악함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얘기했지만, 일단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거든. 세상에 나쁜 놈들이 정말로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는 살면서 그 영향을 매번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갑자기 길 가다가 진짜 웬 또라이가 갑자기 뭘 찌르지 않을까 아니면 뭐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매번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요새 좀 이렇게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럴까 고민해 봤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악함 때문이거든. 그게 사람을 되게 괴롭혀. 그 다음에 타인의 악함뿐만 아니라 내 안의 악함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함이 있어가지고 이 악함이 나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지. 그 얘기부터 했었어. 내 안에 악함이 있나부터 체크해보자고. 근데 내가 주장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그 안에 악함이 있다뿐만 아니라 악함밖에 없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투명인간 얘기였지. 그러니까 투명인간 떠올리면은 사람은 악한 일만 떠올려. 그 말은 뭐야? 평소에는 내가 이제 어떤 이미지 때문에 선한 걸 보이고 하지만 평소에
하지만 내 안에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 악한 일이다라는 게 내 주장이었지. 그러니까 어때? 악함을 들키면 안 돼. 지금 말했던 것처럼 선하게 보여야 내 이미지가 좋아. 그러니까 악함이 튀어나오지 않게 평생 잘 눌러야 되는데 악함이 워낙 가득하게 있다 보니까 이 악함이 튀어나와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악함을 눌러야 돼. 자, 근데 그 와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좋다라고만 생각했던 이 행복의 공식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원래 이것들은 좋은 게 맞아. 좋은 게 맞는데 악함이라는 매개랑 만나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오히려 우리한테 어떤 좌절과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맞는데 악한 세상 속에서 행복의 공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행복의 공식 때문에 세상에 악함이 몰려오겠지. 그 다음에 내가 악한 상태에서 행복의 공식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막 더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돈이 놓여 있어. 내가 조금 나쁜 짓 하면 이 돈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내 악함이 튀어나오기도 하거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졌어. 가진 다음부터 내가 힘이 생겨.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건 결국 악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투명인간 때 봤지만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악한 일을 행동하지 않는 거지 기회만 있다면 악한 일에 대한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야. 행복의 공식을 그렇다고 추구하지 않을 수도 없어. 근데 행복의 공식을 추구하는 순간 세상의 악함도 몰려오고 내 안의 악함도 날뛰어. 그러니까 이 악함이란 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과연 평생 동안 악함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을 거야. 세상을 사는 이상 우리는 나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또 내 안에 악함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그랬다가 그 싸움에서 실패한 순간 우리의 행복은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 어쩌면 너희도 어린 나이지만 벌써 그 악함 때문에 행복이 무너진 경험을 한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물론 노트에 많이 적어뒀지만 그걸 얘기하진 않을게.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게 악함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두 번째 파도의 정체를 우리는 오늘 얘기를 할 거야. 자, 악함 말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두 번째 파도의 정체, 그건 뭘까? 뉴스 보고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 어제 오전 8시 30분 궁평 제2 지하차도를 한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차도 중심 맨 안쪽 도로는 젖어 있을 뿐 운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출입구 쪽에 다다르자 물이 고인 곳이 나타납니다. 경사로 밖으로 나오자 거세게 물이 들이칩니다.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누런 흙탕물에 도로는 완전히 잠겼고 차량 보닛까지 물살이 덮칩니다. 미호천 제방뚝이 유실되면서 너머로 유입된 하천물이 지하차도로 빨려 들어가듯 밀어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반대편 지하차도 출입구 CCTV에 찍힌 화면엔 시내버스 운전석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하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30m 지하차도 구간을 거의 빠져나왔지만 그대로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겨우 지하차도 밖으로 빠져나와 구조된 시민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사실 저 사고가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 그러니까 오송은 어디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세종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야. 내가 일하는 교회 이름이 오송생명교회거든. 오송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정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 그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놀랐던 기억이 나. 더불어서 저 지하차도 사건은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에 큰 의미를 지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저 비 때문에 내가 죽을 걱정을 하진 않잖아. 뭐 예를 들면 어디 바다나 강에 놀러 갔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걱정하면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도심 살이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도심에서 익사한다는 생각은 안 해본단 말이야. 근데 저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지.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멀쩡하게 도시에 살고 있다가 도시의 도로를 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배를 타게 되면 약간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처럼 이제 저 사건 이후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 도로를 달리다가도 공포를 느끼게 될 거야. 실제로 저 사건 있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지하차도를 지나갔는데 뭔가 마음이 좀 되게 좀 불안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이란 사건을 너무너무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 그래,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망치는 두 번째 파도라고 생각을 해. 사실 악함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악함이 우리 삶의 행복을 망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좀 내가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했을 거야. 좀 바로 이해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 죽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 그러니까 죽음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우리 삶의 행복을 망친다. 다들 너무너무 공감을 할 거야. 죽음으로 인한 어떤 행복의 위협을 받아본 경험이 있든 혹은 없든 간에 죽음이 무섭고 두렵다라는 건 모두 모두가 동의하거든. 어, 미안해. 혹시 오늘 수업을 듣다가 어쩌면 이미 죽음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좀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아. 죽음이란 거는. 오죽하면 우리는 죽음을 입에 담기도 싫어하지. 어, 실제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해. 뭐 게임하다 죽었다, 아니면 뭐 죽을래 막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죽었을 때 그 누구도 죽었다라고 웬만하면 표현을 안 해. 왜냐면 그 말이 너무나 싫거든. 어떻게든 다른 말을 쓰지 뭐. 돌아가셨다. 영면에 드셨다. 먼 길을 떠나셨다. 소천 받으셨다. 어떻게든 이 말을 안 쓰려고 한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너무 이건 무섭거든. 자, 그럼 우리 그걸 한번 떠올려 보자. 죽음이란 사건은 도대체 왜 무서울까? 죽음이 왜 두려울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난 이거 같아.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이 만드는 이별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 이별. 자, 우리가 행복의 공식을 얘기할 때 소유, 꿈, 사랑, 이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행복에 가까운 가치를 말하라면 뭔 것 같아? 물론 뭐 세 가지 다 행복에 향하는 길이겠지만, 나는 그래도 세 가지 중에 가장 행복에 근사한 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난 사랑이라 생각을 하거든. 몰라. 저는 돈이 짱인데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사람이 요 두 가지를 완벽하게 잘 이뤘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누구나 부러워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을 완전 망쳤어. 집에 오면은 막 맨날 가족끼리 싸우고 막 헐뜯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에 미친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은 요 두 가지는 망쳤어.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맨날 근근히 돈 벌어.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은 완벽하게 성공했어. 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인데 집에 딱 오면은 아빠 왔어요. 뭐 와가지고 막 애들이 막 아빠 끌어안고 막 그래.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미안해. 그 다음 달도 돈을 못 벌어가지고 또 라면만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빠 저희 라면 좋아하는데 오예 막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 가족 분위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항상 그 사람을 인정해. 그 사람은 정말 최고 인성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두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에 가까운 거라고 했을 때 보통은 두 번째 사람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는 행복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람은 뭐 돈 벌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어쩌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사랑인 것 같거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부러워. 와, 부럽고 말아. 누가 막 성공했대. 와, 좋겠다. 근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사랑받은 이야기, 사랑을 느낀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약간 그 행복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 예를 들면 그 사건 얘기해 볼게. 그 천안이었나? 어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었는데 그 운동회 시간에 선생님이 출발, 달리기 출발 딱 하니까 달리기를 준비하는 5명이 원래 막 뛰어갈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얘네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양쪽 사람 손을 잡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면은 그 5명 중 한 명 친구가 발달 장애인 친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봐도 제대로 뛰지 못할 테니까 나머지 4명이 손 잡고 그냥 같이 걸어갔던 거지. 그 장면을 보고 이 발달장애 친구 누나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모두 울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좀 되게 행복해지는 게 있지 않아? 나한테 온 사랑도 아닌데? 그건 그만큼 우리가 사랑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근거일 거야. 자, 그런데 죽음이란 거는 이 사랑을 바로 한 번에 찢어버리는 사건이 죽음이지. 이 사랑의 대상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 같아. 이 죽음이 갖다 주는 이별 때문에. 상상하기 싫지. 만약에 죽음으로 사랑이 끊긴다면. 너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게. 내가 절대로 죽음으로 이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근데 정말 정말 슬픈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을 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죽음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죽음이 되었든. 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있을 때가 너무 좋은데 우리 아내가 되었든 우리 아이들이 되었든 분명히 우리는 죽음으로 이별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울 거야. 사실 이건 실시간인데 아까 이제 오후쯤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지금 입원을 갑자기 하셨대. 심장 쪽이 아프시다 해가지고 뭐 별일 없길 바라지만 또 어떤 되게 끔찍한 생각을 또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지. 왜냐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쌓아놓았던 소유고 꿈이고 사랑이고 이게 한 번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 앞에서 이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정말 그 죽음의 이별 앞에서 행복의 공식들이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걸 발견했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 일이야. 아마 너희는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옛날에 너희 그 코로나 이전에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있었던 거 알고 있니? 아마 그때 너희 진짜 아기 때였을 것 같은데, 그치? 그때가 2009년 그랬으니까. 그때가 나 딱 대학생 때였거든. 내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럴 때. 근데 이 신종플루가 돌았었는데, 그때는 코로나처럼 심각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마스크를 쓰면 좋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탈 때는 마스크를 써주면 좋다. 이런 식의 어떤 권장 정도? 코로나 때처럼 마스크를 안 쓰면 큰일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 병이 되게 빠르게 퍼지긴 했었는데 치명률이 높진 않았어. 그걸 걸린다고 무조건 죽고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었어. 신종플루 때문에. 그 연예인이 이제 이분이거든. 아마 대부분 모르는 배우일 거야. 이광기라는 배우인데 너희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거의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배우. 또 그때 당시에 한창 잘 나가던 30대 배우였거든. 근데 이제 이 배우의 아들이 그때 목숨을 잃은 거야. 나이가 그때 6살인가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또 방송들이 되게 잔인했던 게, 물론 지금도 잔인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취재 윤리가 있을 때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때는 누가 죽잖아. 그러면은 장례식장 화장터까지 카메라가 다 따라가가지고 그 장면을 방송에 막 중계해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중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녁에 있는 어떤 연애 프로그램, 지금은 뭐 없어진 뭐 연예가 중계 그런 프로그램에서 막 그 장례식장 화장터 모습까지 막 다 보여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인데 이분이 화장터에서 그 이제 아기 유골함을 딱 안고 나온 거야. 그 너네 화장터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골함 크기가 진짜 요만해. 딱 요만한 사이즈인데 심지어 그 중에서 그 뼈 가루가 차지하는 부피는 요만큼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요만한 주머니를 썩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만한 함을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만한 함도 작지. 왜냐면 사람이 갑자기 이만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기 씨가 자기 아들의 유골함을 딱 안고 나왔는데 요만한 것이. 근데 또 유골함 재질들이 보통 돌이거든. 이제 뭐 이제 화강암 같은 거. 진짜 화강암은 아니지만. 근데 이 돌 온도가 차갑잖아. 이분이 이거를 안고서 뭐라고 오열을 하냐면은 우리 아들 추워, 우리 아들 추워, 아빠가 따뜻하게 감싸줄게 이러면서 이제 오열을 하면서 쓰러지는 거야. 이제 그 장면이 TV에 다 나왔던 거지. 그때 충격을 잊어버리지 못해. 아,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면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별 수 없고 진짜 너무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무서운 것 같아. 죽음이 가지고 오는 이별이 너무너무 끔찍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죽음이 왜 두렵냐면은 이 죽음은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사실 죽음이 다가오면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는 어디 있는 거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한테 죽음이 다가온대. 잘 상상은 안 가, 솔직히. 아, 이렇게 멀쩡히 생각하고 멀쩡히 말하고 행동한 내가 사라진다고? 솔직히 내가 없는 세상에 잘 상상은 안 가. 근데 어쨌든 죽음이 다가온대. 오케이. 그래, 까짓거 누구나 죽으니까 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 그 다음이 너무 공포스러워. 그럼 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없어진다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 그 소멸의 공포가 사람한테 굉장히 근원적인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내가 죽는다? 어디를 떠돌아다니나? 우주 공간 가운데 있나? 아니야, 그게 아니래. 그냥 내가 사라진대.
물론 수많은 종교들은 물론 기독교도 포함해서 뭐 사후 세계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얘기는 그냥 사라진다가 맞을 거야. 내가 사라진대. 오케이. 그게 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진짜 내가 사라진다? 그런 건 어떤 거지? 내가 사라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역사가 몇 억 년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몇십 년 살고서 사라지는 존재래. 그 다음엔 나라는 사람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대.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음을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것 같아.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인 물음을 갖다 주는 게 바로 죽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그래서 이 죽음이 마치 악함을 봤을 때처럼 우리 삶을 덮쳐버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평생 동안 우리는 결국 이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진 않을까? 혹은 내가 죽으면서 그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하진 않을까? 또 나라는 존재가 소멸하진 않을까? 이 공포를 달고 살아야만 되거든. 근데 물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이 있기 아름답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겠냐. 죽음이 있기 아름답다. 글쎄?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혹은 본인이 죽을 때 정말로 의연할 수 있는지. 말은 멋있어. 근데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죽음의 공포는 절대 가볍지가 않은 것 같아. 참 매번 수업 때마다 이렇게 밝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오늘 얘기는 특히나 좀 많이 좀 우울하고 갑갑한 얘기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치, 그 죽음은 그만큼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지.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 이걸 기억하지 않고서 우리 삶에 뭔가 실마리를 풀어가기에는 무리가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어떤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 뭐 취업이 됐든 뭐 결혼이 됐든. 근데 한번 얘기해보자. 뭐 그런 것들은 누군간 겪지 않기도 해. 누군간 결혼 안 하기도 하고 누군간 취업을 되게 쉽게 하기도 해. 그럼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죽음이라 생각을 해.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되었든 나의 죽음이 되었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떠올리지 않는다면은 난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런데 또 문제는 그거지. 그럼 그렇게 떠올려서 답이 뭔데? 답이 없어 또. 그래서 아마 너희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본 친구들은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죽음 진짜 무섭겠다. 뭐 안 죽고 싶다. 뭐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잠깐은 아마 대부분 해봤을 텐데 그 생각을 길게 하진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답도 안 나고 재수 없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워버리고 애써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참에 한 번만 떠올려보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지. 결국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삶에서 행복을 말하기가 참 무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딱 부러워하는 사람들, 행복의 공식을 다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죽음의 공포를 우리보다 더 크게 느꼈을지도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돈도 많아.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을 거야. 돈 많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힘이 있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더 센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 결국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좌절을 느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 자, 이야기를 종합해보자.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엔 우리 삶에 악함과 죽음이라는 게 너무 단단하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 나는 지난 이제 7주간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좀 동의하는지 모르겠네.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난 이걸 가지고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게.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기억하고 있지? 오케이, 우리는
다다음 주에 만나기로 합시다. 뭐 다음 주도 만나겠지만 오케이. 시험 준비 잘하고 다음 주에 보자고. 안녕.